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한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돈 있다고 뻐기는 사돈과 며느리가 평소에도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요. 어쩜 항상 사람 속을 박박 긁는 말과 행동만을 하는지 저도 많이 참아왔었는데요. 이번에 저희 아들을 건드리는 바람에 제가 싹 다 뒤집어 엎고 와버렸답니다. 조금이라도 겸손하게 굴었다면 적어도 이런 일까지는 없었을 텐데 속이 다 시원하네요. 저 혼자 알고 있기는 너무 아쉬워 여러분들에게도 들려드리려 해요. 저희 집안은 특별할 거 하나 없는 그냥 평범한 가정 일이에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엄청 잘 사는 것도 아니죠. 속된 말로 고기 먹으러 가고 싶을 때 고기 먹으러 갈 수 있는 정도? 딱 그 정도의 소소함으로 사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장가 가게 되었을 때 주변에서 장가 잘 보냈다는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아들이 장가 가는 사돈네는 소기업을 운영하는 집안이었거든요. 소기업인 것 치고는 매출은 꽤 높은 편이었는데요. 이런 말 할 처지는 아니지만 원래 수준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나댄다 하잖아요. 제가 그 말을 아들 결혼시킬 때 엄청 실감했어요. 어찌나 뻐기는지 듣기 힘들 정도였죠. 솔직히 저희가 배려를 많이 하는 결혼이라고 봐요. 저희는 적어도 저희와 수준이 비슷한 집안과 결혼할 줄 알았거든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도 잘 안 됐네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결혼이라는 것도 급이 맞아야 하는 거라는 거 아시죠? 다른 건 몰라도 서울에 아파트 하나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데요. 저희도 아들 결혼이 갑작스러운지라 충분하게 준비를 못했네요. 집부터 혼수, 결혼식까지 저희가 도와주면 대체 사돈댁에서는 무엇을 해주는지 모르겠네요. 나래가 좋다 하니 결혼을 물을 수도 없고. 나 참, 죄송합니다, 사돈. 제가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저렇게 사과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아들이 모아놓은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저희가 넉넉하게 보태주지 못한다고 해서 저렇게 대놓고 면박을 주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어도 고생고생 아들을 키워놓았는데 결혼할 때 떵떵거리지 못하니까 아들한테 오히려 정말 미안했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외에도 틈틈이 돈 때문에 눈치를 많이 주었는데요. 그때 생각하면 다시 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에요. 제가 잘 아는 한복 디자이너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분께 저희 한복 맞출까 하는데 어떠세요? 한복이요? 얼마나 하는데요? 한 벌에 300만 원 하거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자수부터 거치마 천까지 예쁘게 잡아주시고요.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시죠? 사돈, 제가 잘 아는 한복집 친구가 있는데 그 집에다가 하면 한 벌에 20만 원이면 빌릴 수 있거든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준비하죠, 우리. 아니, 격떨어지긴 무슨 한 번 있는 아이들 결혼식인데 그런 싸구려를 어떻게 하겠어요. 친구가 하는 게 싸구려가 아니라 저희니까 더 저렴하게 해주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비싼 걸 입으면 아이들에게 너무 부담이지 않겠어요? 무슨 소리세요? 혹시 한복 대여를 아이들 결혼 자금에서 하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 전 보통 그렇게 하니까. 참. 그 정도 돈도 여유롭게 못 쓰시면 결혼시킬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건지. 아니, 됐어요. 제가 중간 가격으로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휴, 불쌍한 내 딸. 어디서 이런 집안에 잘못 걸려가지고. 아휴. 누가 보면 우리 아들이 결혼하자고 보챈 줄 알겠어요. 비록 저희 집안이 평범한 축에 속하지만 딱 하나 자랑거리가 있었거든요. 바로 아들의 외모였어요. 학창시절부터 여학생들에게 선물도 좀 받아오고 주변에서도 아들이 참 훤칠하니 잘생겼다는 말을 자주 듣곤 했었거든요. 그 외모에 반해서 우리 며느리가 쫓아다니다가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어요. 저도
그 연애 스토리를 바로 옆에서 지켜봐 왔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었답니다. 근데 무슨 그 집안에서는 우리 아들을 남자 꽃뱀처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우리 아들이 순진한 며느리를 꼬드겨서 결혼한 것처럼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제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마음만 같아서는 저 사돈의 싹퉁바가지 없는 태도 때문에 결혼 100번이고 더 없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아들도 죽고 못 살겠다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주게 되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해야죠 뭐. 그리고 원래 자기들 말이 맞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 해도 끝까지 자기들이 맞다고 우길 게 뻔하니까 제가 괜히 더 큰 소리 냈다가는 우리 아들 입장만 곤란해지게 될 것 같아 결혼식이 끝나는 날까지 입 꾹 다물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웃겼던 게 며느리 될 애가 먼저 살살 애교를 부렸거든요. 제가 먼저 아들 여자친구가 인사하러 왔을 때 아쉬운 소리를 꺼냈었거든요. 우리 아들 좋게 봐주는 건 고마운데 아가씨, 보시다시피 우리가 풍족하게 사는 건 아니라서 여유롭게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그러니까 결혼은 천천히 다시 잘 생각해 봐요. 아니에요, 어머님. 안 그래도 제가 먼저 이 사람한테 몸만 오라 했는 거려. 돈이야 있는 사람이 내는 거고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렇게 말해주면 고마운데 나는 영 부담이네. 그러실 필요 전혀 없어요. 저희 그리고 그렇게 화려하게 결혼식 할 생각도 없고요. 작게 스몰 웨딩 할 거라 돈 걱정 하나 안 하셔도 돼요. 그래 엄마. 나도 모아놓은 거 있고 그 이야기는 이미 다 끝냈어. 너무 부담 가지지 마. 이렇게 둘이서 날 꼬드기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젊은 애들 둘이 열심히 살아보겠다는데 옆에서 응원을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맞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이 했던 말과 다르게 사돈 내 완강한 요구로 결혼식도 무척 거하게 했었어요. 몇 번이고 소박하게 하자 했지만 그놈의 돈이 뭐라고.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는 말투였죠. 어쩜 그렇게 사람을 하대할 수 있는지. 그 당시에는 며느리가 그렇게 순진한 척만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결혼 뜯어 말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그냥 네 이러고 말았었죠. 그 당시에는 별 생각이 다 들었었어요. 내가 돈이 없어 이렇게 기죽어 지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결혼하면 앞으로 저 집 식구를 계속 보아야 한다는 건데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고민도 됐었고요. 하지만 역시 아들이 행복해 보이니 참아야 하는 건 저더라고요. 사돈네는 제가 이렇게 초반에 바보처럼 조용히 있으니까 끝까지 조용하게 지낼 거라 생각했나 본데요. 얌전히 지내던 사람 건드려서 피 보신 건 정말 평생 후회하실 거랍니다. 결혼식 이후에 아들은 사돈의 권유를 받아 사돈 회사로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들어보니 정말 힘들게 일한다고 하는데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하게 된 지 2년 정도 지났나? 그 시점부터 이상하게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 같은데 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어요.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몇 달 만에 아들 내외와 바깥에서 밥을 한 끼 먹기로 했는데요. 딱 봐도 수척해진 아들 얼굴 때문에 걱정이 되었는데 그걸 염려할 때가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보는 시선이 눈에 띄게 달라진 게 딱 보였죠. 이전에는 우리 아들을 볼 때 반짝반짝한다 해야 하나? 뭘 해도 아들만 쳐다보곤 했었어요. 반찬을 집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심지어 물 들어가는 뒷모습에도 얼마나 사랑이 넘치던지. 아무리 내 아들 부부라지만 진짜 유난이다 싶을 정도였죠. 그러니 그런 눈빛이 바뀌는 걸 눈치채는 것도 금방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아예 안 쳐다보는 거 있죠. 진짜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요.
게다가 아들이 다정하게 말을 걸어줘도 대답도 다 대충대충이었어요. 자기야,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후추 맛이 많이 나네. 아, 그래? 이거 맛이 없으면 다른 거 시켜볼까? 부담 갖지 말고 너 좋은 걸로 먹자. 아니야, 됐어. 이러는데 진짜 말을 걸어도 응, 이 정도로만 대답을 하고 서로 대화도 하나 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 식사로 깨작깨작거리고 그렇다 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인 우리에게도 살갑게 대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180도 생판 다른 며느리가 왔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우리도 맛있게 식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몰라서 그냥 나와버렸죠. 나오니까 바로 앞에 예쁘게 정원길이 하나 있길래 거기 좀 돌아보자 이야기했었는데 아들이 며느리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은근슬쩍 빼버리는 거 있죠. 옆에서 봐도 갑자기 생판 다른 사람처럼 바뀌었는데 정작 저 모습을 매일마다 보아야 하는 우리 아들은 어찌나 속상할까 싶기도 했어요. 아들도 대놓고 티는 내지 않지만 내심 서운한 눈치를 계속 보였었거든요. 제가 보기에 원인은 딱 하나였어요. 바로 바뀐 외모였죠. 아무래도 지금 사돈네 회사 일에 빠르게 적응을 해야 하다 보니까 아들이 일하는 양이 꽤 많은 편이라고 들었었거든요. 야근도 밥 먹듯이 한다 하는데 아마 그렇게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실 거예요. 이게 진짜 하루 이틀 야근하는 거랑 매일마다 하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짧게 자고 그만큼 오래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몸매가 망가진 건 물론이고 얼굴까지 푸석해진 게 눈에 보였어요. 아무래도 그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게 바로 식은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 생각은 저만 했던 건 아니었고 아들하고 이야기해보니 아들 역시 그게 큰 요인인 것 같다고 봤었거든요. 아들이 나름 남는 시간 짬짬이 운동도 하겠다고 쉬어야 하는 시간에 헬스장에 가기도 하는데 그런 노력은 몰라주고 내내 외모 타령만 하는 며느리가 서운하기도 하고 짜증도 많이 났었어요. 사람이 늘 어떻게 젊고 아름다운가요? 나이가 들면 그것도 그거대로 매력이 있고 그런 모습도 사랑해주는 게 바로 부부라는 건데 우리 며느리 태도는 우리 아들이 늘 생기 있게 잘생겨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외모를 가꿀 시간이라도 주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건데 그것도 몰라주니 야속했죠. 아들하고 간간히 통화도 했었는데 늘 할 때마다 축 처져 있는 목소리가 얼마나 내심 속상하던지요. 여보세요? 아들, 잘 지내고 있지? 요즘에도 계속 야근하니? 늘 똑같지 뭐. 일 배우느라 정신이 없네. 어제도 한 3시간 잤나 봐. 일 끝나고 운동도 가야 하고 해서. 엄마는 잘 있지? 나도 너 잘 지내면 됐지. 너는 일 끝나면 쉬어야지 무슨 운동을 해. 그러다 진짜 쓰러져. 아니야. 이래야 몸 만든 거 유지라도 할 수 있어. 뱃살이 더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 나 그러다 진짜 아저씨 돼 엄마. 그거야 일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지. 적응이 되면 그때 하면 될 것을. 너 설마 아직도 며느리가 너 무시해? 내가 예전 같지 않아서 그렇다잖아. 변했다고.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또 엄청 큰가 봐. 걔는 결혼할 때는 죽자 사자 널 그렇게 쫓아다니더니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라니. 아니야. 와이프가 그런 줄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뭘. 관리 못한 내 잘못이지. 괜찮아. 엄마, 나 이제 들어가 봐야겠다. 끊어?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아들은 사돈 회사에서 몇 년 동안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 일만 하다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잘 다니다가 나오니까 너무 아쉽기도 하고 속 시원하기도 했었는데요. 왜 나왔냐 물어보니 뜻이 맞지 않다 하면서 자기도 자기만의 사업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너 여태까지 다녔던 거 아쉽지 않겠어? 이렇게 그만둬도 돼? 괜찮아 엄마. 원래도 잘 안 맞았던 거 엄마한테 늘 이야기했었잖아.
사실 여기서 배운 걸 토대로 나도 내 사업 하나 해볼까 하는데 자금이 좀 모자라서 혹시 어떻게 안 될까? 그러니까 자기 사업 자금을 조금 보태달라는 건데 원래 나도 남편도 회사 정리를 하고 작게 보양식집이나 하나 운영해보면 어떨까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권리금만 주고 친구네 가게를 물려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그렇게 시작해볼까 했었죠. 우리가 모은 돈으로 보양식집 하는 데 쓰고 퇴직금, 연금 들어놓은 거 이것저것은 나중에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노후 자금으로 사용해야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늘 며느리 집안에 비해 우리가 가진 게 턱없이 적다 보니 안 그래도 미안했었는데 이렇게 조심스레 손 벌릴 수 있겠냐 이야기하니까 안 도와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사업하기로 했던 돈을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하고 상의한 끝에 그냥 노후 자금으로 쓰기로 했던 퇴직금을 보양식집을 하는데 사용하기로 했죠. 엄마가 평소에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 이 정도면 될까? 엄마, 충분해. 그러고도 남아. 오히려 제가 이 나이 먹고 엄마한테 손 빌려서 미안해. 나 진짜 성공할게.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나 했는데 이 뒤로 며느리가 쫓아와서 엄청 따지는 거예요. 어머니, 남편 사업 도와줄 돈은 있으면서 저희 결혼 비용에 보탤 돈은 없으셨던 거예요? 이러는데 기가 막히는 거 있죠. 이 돈은 우리가 퇴직한 다음에 뭐라도 하기 위해서 모아놓았던 것이다. 우리라고 해서 넉넉한 벌이를 하는 것도 아닌데 아들이 사업 한번 해보겠다 하니까 부모된 마음으로 이거라도 해줘야겠다 싶어 나도 큰맘 먹고 빌려준 거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계속해서 비꼬고 화를 내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날 며느리하고 저하고 대판 말다툼을 했어요. 어머님, 큰 맘이 저희 결혼할 때는 안 먹어지다가 남편이 사업한다 하니 생기는 거예요? 어머, 신기해라. 저는 어머님의 큰 뜻도 모르고 결혼할 때 며느리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 이러시는 줄 알았죠. 어쩜, 얘 말하는 것 봐라. 그게 시애미한테 할 말이냐? 그리고 네가 뭐라고 했니? 결혼할 때 내가 돈 걱정 안 해도 되게 해주겠다고 스몰 웨딩 하겠다고 한 건 너잖니. 그건 이 집에 돈이 없을 때 이야기고요. 이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있으셨는데 왜 숨기셨냐고요. 그냥 순순히 인정을 하세요. 며느리한테 돈 쓰기 싫었다고요. 너네 집 돈 많으니까 몸만 오라고 그랬다면서. 그래놓고 갑자기 이제 와서 우리 아들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나도 얼마나 너한테 한 소리 하고 싶었는 줄 아니? 어머님, 다른 집은 며느리가 그런 얘기하면 한사코 괜찮다 하면서 모아놓은 쌈짓돈이라도 주신대요. 전 뭐예요? 뭐 받은 게 있어야 말이죠. 그럴 거면 결혼하지 말지 그랬니? 니네 부모님이 우리 아들 못마땅해 해도 내가 허락한 이유가 뭐냐? 네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 건데 나 이럴 줄 알았으면 네 집에 장가 안 보냈다. 우리 아들이 사기 결혼당한 기분이야 지금. 네가 그걸 아니? 티격태격하면서 점점 둘 다 언성이 높아지게 되니까 아들도 도저히 못 보겠다 싶었는지 결국에는 말리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은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만두었어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며느리랑 사이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게 되면서 따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는 내심 신경이 쓰이기도 했었지만요. 그때가 하필 한창 가게를 이어받아 보양식집으로 장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몸이 바빠 머릿속에서도 잡생각이 사라지게 되었고 며느리랑 티격태격했던 것도 어느새 까먹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보양식집에 저도 남편도 익숙해갈 때쯤에 웬걸 며느리가 먼저 화해를 시도하는 거예요. 어머님, 잘 지내시죠? 제가 연락을 미리 드렸어야 하는 건데 그때 너무 죄송했어요. 아니다. 네가 먼저 다 연락을 하는구나. 너도 잘 지냈지? 그럼요. 당연하죠, 어머님. 가게는 잘 되세요? 제가 한번 뵈러 가도 될까요? 며느리가 이 이후로도 한동안 되게 잘하는 척을 했었는데 왜 이러나 싶었거든요.
들어보니 사돈의 칠순잔치가 얼마 남지 않아 꼭 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돈이 기업을 운영하는 중이라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여주기식이 정말 중요하다 해요. 아들도 이 보여주기식을 유지하는 게 힘들어 그만둔 것도 없지 않아 있었다 했거든요. 기업이라는 게 이미지가 크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 그런 것 같았어요. 이번 사돈의 칠순잔치에는 다른 기업의 간부들도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식 때도 그랬으니 별반 다를 거 없겠죠. 사돈네 집안 자체가 저희가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화목하게 잘 산답니다 하는 걸 보여주어야 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 때도 생전 저에게 살갑게 군 적 없던 안사돈이 내내 웃으며 절 대할 정도였으니까요. 사업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었네요. 그런 기업 이미지를 지켜야 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며느리가 이렇게 먼저 잘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 나쁠 게 뭐 있나 하는 마음으로 칠순잔치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 4월 첫째 주라고? 알았다. 위치하고 시간은 문자로 보내주렴. 어머, 어머님이 와주시면 저희 엄마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꼭 오셔야 해요. 저희가 그날 한복도 비싼 걸로 따로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복도 굳이 제가 직접 맞추지 못하게 하더니 엄청 비싼 걸로 대여를 해왔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사돈들도 있는 집안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건지 이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며느리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기에 못 이겨 칠순잔치로 향했는데요. 결혼식과 다르게 아는 사람도 하나 없고 비싼 한복이니까 뭐라도 묻을까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몰라요. 무엇보다 이날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건 바로 사돈의 태도였죠. 이 자리에서 우리 아들과 큰 사위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너무 달랐거든요. 딱 봐도 무시를 하는 게 눈에 보인다 해야 할까요? 반기는 태도부터 아예 달랐어요. 우리한테는 보자마자 오셨어요. 이 정도가 다였는데 큰 사위네 가족이 오니까 무슨 온갖 콧소리는 다 내며 반기는 거 있죠. 어머,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태도가 다를 수 있나 싶어 어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테이블 위치까지 차별하는 게 눈에 보일 수밖에 없었죠. 같은 사돈 가족이라 하면 그래도 비슷한 자리에라도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큰 사위네 테이블은 단상 바로 앞에 해놓았고 저희는 그 옆옆에 조명도 잘 안 비추는 곳에 테이블이 있었어요. 이런 소소한 걸로까지 차이를 두니 너무 화가 났었죠. 사돈네 큰 사위는 아무래도 우리 아들하고 다르게 빵빵한 집안의 출신이라는 건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크겠지라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결국 칠순잔치 날 기분만 팍 상해버렸는데요. 그래도 칠순잔치 날이 지나게 되니까 며느리 태도가 또 다른 사람처럼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이득 볼 거 다 봤으니까 이제 다시 무시하는 기분이랄까요. 어쩜 사람이 그렇게 간사한지 저도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었어요. 이 집안이 이러는 거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이럴 거 뻔히 알았으면서 또 믿은 제가 너무 멍청했다 싶어 앞으로는 다시는 상종하지 말자라는 다짐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며느리와 다시 찬바람 쌩쌩 부는 차가운 관계를 유지한 지 몇 달이 지나고 계절도 바뀌어 한여름이 찾아왔어요. 너무 뜨거운 폭염 날씨에 에어컨 없으면 못 버티겠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하필 이런 날씨에 우리 집 에어컨이 고장나게 된 거예요. 전화해보니 예약도 엄청 많이 밀려있는 상태라 고치려면 2주가 넘는 시간이 걸린다 하는데요. 도저히 선풍기로는 못 고치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가게에서 더위를 식혀가며 지내는 중이었는데 일주일 중 하루 쉬는 날에는 집 근처 아울렛으로 더위를 피하러 피신을 가곤 했답니다. 일주일이 또다시 지나 가게 쉬는 날이 찾아오게 돼서 그날도 아울렛 매장으로 또 피신을 가려 했는데요.
하필 아울렛 매장이 휴문 날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아들 내외 못 본 지도 오래됐고 반찬을 준다는 핑계로 에어컨이나 쐬러 가자 남편하고 이야기를 했죠. 어차피 며느리야 평일에 일하는 중이라 출근했을 시간이었거든요. 아들은 사업 준비 때문에 집에서 컴퓨터로 작업하는 날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있겠다 싶어 전화를 해봤어요. 다른 거보다도 며느리가 없는 낮 시간이 딱 좋겠다 싶었는데요. 얘 왜 전화를 안 받아? 가도 되는 거 맞아? 자리 비웠으면 어떻게 하나? 아니에요. 평소 이 시간에 집에서 계획서 작성하고 있다 했었어요. 지금도 바빠서 못 보는 거겠죠. 아휴, 밥은 먹고 하려나 모르겠네요. 가는 길에 내내 전화를 걸었는데도 한 번을 안 받는 거예요. 일에 몰두하고 있다지만 이렇게까지 연락을 안 받을 일인가 불안한 마음도 있었는데요. 혹시나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정말 서둘러 아들네 집으로 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현관 복도에 들어서는데 문 앞에서 딱 우리 아들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 있죠. 나시 차림으로 땀이 마치 비 맞은 사람 마냥 젖어 있었어요. 얼굴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시뻘개져 있었죠. 저는 너무 놀라서 보자마자 인사보다도 아들 걱정부터 하게 되었어요. 너 왜 이러니? 땀을 왜 이렇게 흘려? 너 어디 아프니? 그래서 연락을 못 받았던 거야? 엄마, 연락도 없이 오면 어떡해. 언질 좀 하지. 몇 번이고 전화를 했었는데 네 전화가 꺼져 있었어. 그러게 평소에 연락이라도 좀 잘하지. 반찬 가져왔는데 얼른 들어가서 밥 먹자. 근데 넌 집에서 나오는 애가 땀을 왜 이리 흘려? 전기세 아낀다고 선풍기만 틀고 사는 건 아니지? 아니야, 그런 거. 엄마 됐어. 반찬 주고 가. 아들이 너무 힘든 표정으로 있어 왜 이러나 했었는데 심지어 절 집안에 들여보내려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러나 처음에는 의아했었는데 이게 사람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쎄하다는 걸 느끼고 문틈으로 집안을 힐끔 보니까 선풍기가 내팽개쳐져 있는 거 있죠. 이 날씨에 선풍기까지 저 모양이라니 저게 뭐야 싶어 들어가려 했었는데 아들이 자꾸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엄마 나가자. 나가서 이야기하자. 아니 저게 다 뭔데. 너 나와봐. 집안 꼴이 왜 저러는데. 이거 진짜 수상하다 싶어서 아들을 밀치고 집 문을 열어젖혔어요. 그랬더니 진짜 아내 상황은 완전 가관이었죠. 내부 온도는 마치 찜질방이라도 온 것 같은 정도로 더웠는데 그 사이에 선풍기는 냅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선풍기 코드 전선은 다 잘려져 있었고요. 그러게 가만 보니 집안에 불도 하나 안 켜져 있었고 다른 전자기기 코드도 다 잘려져 있는 게 보였어요.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TV, 그냥 온갖 전기선이란 전기선은 다 그 모양이었죠. 이게 도대체 사람 사는 집인지 폐허인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제가 이게 다 뭐냐고, 왜 이렇게 전기 코드가 다 잘려져 있냐고 물어보니 아들이 아무 말도 못하다가 갑자기 휘청 쓰러질 뻔하는 거예요. 집안 꼴이 이런데 안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멀쩡하겠어요. 어머 세상에, 아들 괜찮아? 도대체 이게 다 뭐니? 왜 이러고 사는 거야? 엄마 일단 나가자. 나 너무 힘들어. 더위를 너무 먹었나 봐. 그렇게 아들을 데리고 부랴부랴 나와 차에 태웠어요. 차에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나오니까 그제서야 살만했는지 좀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들의 입에서 나온 자초지종은 충격적이었어요. 그거 다 와이프가 그랬어, 엄마. 뭐? 왜? 도대체 뭐 때문에? 다들 놀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전기 코드를 다 잘라놓은 건 며느리년이 그랬던 건데요. 우리 아들에게 폭언을 하고 갔더라고요. 우리 아들한테 밥충이한테는 전기세도 아깝다 하면서 집을 그 꼴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친정으로 쌩 가버린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죠. 네가 어떻게 밥충이야. 원래 사업 준비하는 기간에는 그런 게 당연하지. 우리가 그래서 돈도 많이 줬잖아. 부족했니? 엄마,
그 돈, 걔가 다 가져갔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쓰라고 준 돈을 왜 걔가 다 가져가? 걔가 결혼할 때 가져온 거 한 푼도 없으니까 그거라도 내놓으래서. 사업도 그냥 하지 말래. 취직 준비하면서 알바라도 하든가 아니면 다시 장인어른 회사로 들어오라 하네. 엄청 싸웠어. 그걸 걔가 다 가져갔다고? 그 큰 돈을? 그러면 적어도 네가 사업 준비하는 동안에는 조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니? 걔는 그놈의 결혼할 때 이야기는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라니. 내가 진짜 미치겠다. 욕을 해야 폭언이 아니라 이런 인격적인 모독 역시 다 폭언이라 보거든요, 저는. 그래도 아들은 나름 빠르게 사업 자리를 잡기 위해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지원금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알아보고 지원 서류 준비도 하느라 내리 바빴던 거예요. 근데 며느리는 무슨 우리 아들이 돈도 안 벌고 집에만 처박혀 컴퓨터만 만지작거린다. 밥중이라 하면서 에어컨과 선풍기가 있어도 버티기 힘든 폭염 여름에 이따위 짓을 저지른 거예요. 진짜 도저히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단단히 빠기쳐 사돈에게 전화를 걸려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핸드폰을 새로 바꾸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전화번호부를 옮겼었는데 그때 칠순잔치 사건 때문에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사돈 측 번호를 안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남편에게 핸드폰 달라고 이야기해서 사돈 번호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꾹꾹 참아왔던 폭탄급 비밀들을 싹 다 까발려 버렸답니다. 그건 바로 사돈네 첫째 사위에게는 비밀로 했었던 사돈네 큰딸의 약점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죠? 비하인드가 정말 재밌답니다. 원래 우리 부부는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퇴사 후 친구네로부터 권리금만 주고 가게와 레시피를 받아 운영을 하는 중이었거든요. 우리 가게 있는 곳이 딱 서울 근교 지역에 있는 곳이다 보니 드라이브하기 좋은 명소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단위 손님도 많이 오지만 특히 많이 볼 수 있는 부류가 바로 불륜 커플이었어요. 가게 시작한 지 2달 만에 진짜 제가 여기서 평생 볼 불륜 커플은 다 보겠다 싶을 정도로 많이 봤었는데요. 단둘이 온 중년 남녀 손님들 중에 진짜 별의별 짓 다 하는 인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날은 진짜 아무리 불륜 커플이라 하지만 진짜 눈꼴 시려운 짓을 하는 커플이 있었거든요. 진짜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눈살 찌푸려질 만한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그 커플을 보고 있으니 여자 쪽이 낯이 익은데 싶었어요. 근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거 있죠? 가물가물 하는데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인가 싶어서 그냥 넘어가려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하다가 실수로 동치미를 그 테이블 옆에서 쏟았는데 남자한테 조금 튀었거든요. 그래서 당장 사과하고 다 보상해드리겠다 하는데 커플 중에 남자 쪽이 진짜 엄청나게 난리를 치는 거 있죠. 아줌마, 그 조심 좀 하시지. 이거 비싼 실크예요. 에? 아세요? 어머, 미안해요. 제가 음식값도 빼드리고 세탁비도 따로 드릴게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할 거야? 어? 이래서 거지들이 하는 시간엔 오고 싶지가 않다니까. 오빠, 이거 어떻게 해? 진짜 못 쓰겠네. 동치미 냄새가 얼마나 심하게 나는데. 아휴, 미안해요 정말. 당연한 걸 가지고 뭘 돈을 뺀다 만다야. 어? 장사 이따위로 해도 되는 거야? 다음에는 그냥 레스토랑 가자. 뭘 이런 곳을 오겠다 해가지고.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데 제가 잘못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들을 일인가 싶어 너무 속상했었어요. 오죽하면 주변 손님분들이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진짜 유난인 커플이네 싶어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2달 정도 뒤인가 다시 그 커플을 재회하게 되었죠. 그것도 사실 사돈의 칠순잔치에서요. 사돈의 큰딸이었던 거죠. 그 큰딸도 역시 그때 음식점에서 저를 봤던 걸 기억을 하더니 경악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낯이 익은 정도로 누구였더라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서로 자주 볼 일이 없으니까 제가 여태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며느리 언니를 볼 일이 뭐 얼마나 흔하겠어요. 상견례나 결혼식 때 보고 끝이니까 익숙하기만 하고 가물가물했던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사돈의 칠순잔치에서 보게 되니까 그제야 딱 누구였더라 하는 궁금증이 풀리게 되었어요. 사돈의 큰딸 역시도 저를 기억했는지 뒤로 몰래 불러내 싹싹 빌고 난리가 났었죠. 사돈 어르신, 제발 부탁드려요. 이 일은 꼭 비밀로 해주세요. 저희 진짜 망해요. 알고 보니 사돈네 큰사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딸의 남편이 이 집안 회사의 큰손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딸이 외도를 한 걸 알기라도 하는 날에는 회사가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 당시 솔직히 사돈이기도 하고 회사가 망하면 우리 아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겠다 싶으니 그냥 알겠다고 하고 큰딸을 달래 자리로 돌려보냈거든요. 맨날 우리한테 갑질이나 하던 사돈 내외가 늘 큰 사위 집안에는 쩔쩔매고 했던 게 이런 이유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진실을 알게 되니 혼자 간직하고 있기 찝찝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이런 이야기 나와봤자 서로 얼굴 붉히기만 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좋은 날에 분란 일으키기도 싫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입 다물고 지나가자 했던 거예요. 사돈네 첫째 사위 집안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꽤 부유한 편이라 해요. 여기도 사업하는 집안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사돈네 집안으로 하청을 주는 곳이었어요. 게다가 건수와 금액도 상당히 큰 편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먹여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정말 여기 하나 빠지게 되면 매출에 큰 영향이 갈 정도라 하니 저는 액수도 상상이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첫째 사위가 오면 맨날 굽신거리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렇게 저한테 걸리고 난 이후에는 생전 안면도 잘 몰랐던 그 큰딸이 잘해주더라고요. 이제 우리 가게도 알게 됐겠다 하니까 자기 회사 사람들 다 데려와 회식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고요. 그 큰딸이 잡지사 운영을 하는데 그 잡지에 무료로 우리 가게 홍보를 넣어주기도 하는 등 정말 열심이었어요. 물론 이렇게까지 도와준 건 고맙다지만 더 이상 우리 아들이 이러고 사는 건 봐줄 수가 없었기에 이번에 큰맘 먹고 싹 다 폭로해버리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날 가게에 왔을 때 CCTV 영상을 확보해 싹 다 인쇄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전에 그 사돈네 큰딸이 저에게 따로 문자를 했었거든요. 비밀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가게 홍보 열심히 도와드리겠다 했던 것도 몽땅 다 인쇄했죠. 저 진짜 마음 단단히 먹었고 이 사실은 우리 가족끼리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가족들 귀에 들어가면 또 괜히 딴 데 퍼질까 저만 가만히 하는 사실이었거든요. 당신 그때 기억나지? 내가 동치미 엎은 날에 몇 방울 튀었다고 엄청 난리쳤던 커플. 기억나지? 내가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기어코 당신이 해결한다 했던 날 말하는 건가? 그때 봤던 게 우리 며느리 언니거든. 사돈네 큰딸.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집 큰 사위가 왔었다는 소리야? 아니, 웬 다른 남자랑 만나고 있었는데 우리 가게인 줄 모르고 들어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바람핀 건데 나한테 딱 걸린 거라고. 아이고, 그 집도 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 우리 아들이 이러고 사는 거 못 봐. 그 집 큰 사위한테 다 말해버리려고. 그래도 생각 잘해봐.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줄 알고. 남편의 말에 조금 걱정이 됐던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마지막으로 혹시나 며느리가 반성이라도 하려나 하는 마음에 전부 들고 사돈네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보니까 며느리와 안사돈이 거실에 멀뚱히 앉아서 절 쳐다보더라고요. 참, 그렇죠. 대놓고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둘의 눈앞에다 인쇄물을 딱 뿌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게 뭐냐는 식으로 인상을 찌푸리더니 CCTV 화면에 찍힌 사진을 보고 사색이 되는 거예요. 막 어버버거리고 있길래 며느리를 보면서 딱 이야기했어요. 난 그래도 널 며느리라고
끝까지 잘 지내보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우리 아들 이따위로 무시하는 거 나 더는 안 참을란다. 아니, 이게 누구야? 아니, 이 사진이 다 뭐야? 아시는데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이거 사돈 내 큰따님이에요. 아시죠? 왜 모르는 남자분과 이렇게 저희 가게로 와 애정 행각도 하고 가셨거든요. 어머머, 기가 막혀 정말. 이거 엄연히 사생활 침해예요. 알고 이러시는 거예요? 사생활 침해예요. 불륜 현장 잡은 게 사생활 침해? 불륜이라뇨? 업무차 만나서 미팅이나 한 거겠지. 그런 걸로 협박이나 하고 수준 낮긴. 맞아. 언니가 무슨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요? 어머님, 이런 거 함부로 막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둘 다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나 참, 그 딸의 그 부모라도 어쩜 나쁜 짓을 하고도 저렇게 당당할까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나 보자고 하면서 그 집을 나섰죠. 저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저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온다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불안했는지 둘이 따라 나서려 하길래 냅다 바로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그 큰 사위네 회사로 향했죠. 저도 진짜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몰라요. 그때는 너무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제가 원래 그 사돈 큰 사위네 회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내비를 찍고 출발했는데요. 어떻게 큰 사위 회사까지 아는지 궁금하실 텐데 그 칠순잔치 때 사돈네 가족을 소개받으면서 사돈네 큰 사위가 저에게 명함을 줬었거든요. 정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회사로 척척 들어가 데스크 직원에게 이야기했죠. 어떤 업무로 오셨어요? 여기 이사님 뵈러 왔거든요. 저 여기 동서 집안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안 될까요? 잠시만요. 네, 이사님. 여기 동서 집안 분이 미팅할 수 있냐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전달해 드릴까요? 아, 네. 올라오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동서 집안이라 이야기하니 바로 들여보내 주더라고요. 여기까지도 정말 심장이 쿵쿵 뛰었었어요. 이 집 큰 사위가 워낙 점잖은 스타일이라 저도 사돈 집에서 했던 것처럼 막 종이 집어던지고 이런 건 하지 않았는데요. 그냥 인쇄물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진짜 조용한 사람들이 무서운 생각하고 있다더니 사돈네 큰 사위를 왜 그리 다들 겁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일 누가 또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돈네 집안은 다 압니다. 그리고 또 아는 사람은 아직 없는데요. 됐습니다. 저도 이런 일로 더 이상 시끄러워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조용히 이혼할 테니 어르신도 여기에서 그만 끝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혼하신다고요? 불륜이라고 퍼뜨리신 게 아니라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러 오신 거 보면 이 사실을 퍼뜨리는 게 목적은 아니실 것 같아서요. 다른 원하시는 게 따로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어쩜 사람이 조용하고 냉정한지 그때 깜짝 놀랐었어요. 확실히 기업이라는 게 이미지가 시끄러워지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이때 확실하게 알았어요. 사실 이혼까지 갈 줄도 몰랐고 저는 길길이 날뛰지 않을까 했었는데 정말 차분하게 끝을 내더라고요. 사돈네보다 더 큰 회사고 더 신중한 타입이다 보니 이렇게 끝내려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지금 큰 사위가 사장이었기 때문에 더욱 이 일이 퍼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았는데요. 이후에 말 바뀌는 거 아니야 했었는데 정말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왜 이 집 큰딸이 그렇게 비밀을 지켜달라 애걸복걸했는지 바로 알 수 있었는데 큰 사위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이구나 싶었네요. 이 이후에도 진짜 대박이었던 게 제가 가지고 있던 카드가 정말 조커 카드였구나 싶었는데요. 이혼한 뒤로 끝이 아니었어요. 당연하게도 사돈네 회사에 맡겼었던 하청은 전면 취소가 되었다 하고요.
안 그래도 소기업이었는데 이렇게 큰 대형 건수가 사라지게 되니까 입에 겨우겨우 풀칠한 정도로만 운영하게 되었다 해요. 직원들도 죄다 자르고 회사 역시 조그마한 사무실로 다시 옮겼다 들었고요. 집도 원래 살던 곳이 되게 좋은 단독주택이었는데 지금은 월세로 살고 있다 하네요. 이게 하청 맡기는 업체끼리도 어디가 좋다, 어디가 별로다 이렇게 정보 공유를 하는 곳이 있는데 그 큰 사위네 회사에서 아예 손절을 해버리니까 다른 곳에서도 알게 된 건지 아니면 딱 보고 불안을 느꼈던 건지 하나 둘 계약을 취소해달라 했다 하네요. 다른 곳이야 먼저 취소했다지만 큰 사위네 회사는 사돈네 회사에서 위약금까지 몽땅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는데요. 결국 모아놓았던 돈도 다 여기에다 쓰고 결국 쫄딱 망해버렸다 해요. 그 이후에는 정말 저희를 철천지 원수 보듯이 하는 거 있죠. 대놓고 우리 가게 앞까지 찾아와서 큰 소리를 치는 안싸돈을 보는데 전 무슨 돈 맡겨놓은 줄 알았잖아요. 며느리까지 옆에서 눈을 흘기며 계속 노려보고요. 지금 우리 집이 이렇게 망하게 된 건 다 그쪽 때문이에요. 알아? 내가 사돈이라 부르기도 싫어. 그러게 누가 우리 아들을 그렇게 대합니까? 이런 꼴 볼 줄 알았으면 저희도 장가 안 보냈어요. 이래서 못 사는 것들은 내가 100번 양보해서 받아줬으면 얌전히 기고 살 것이지.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엄연히 따져보면 피차 저희나 그쪽이나 크게 다를 거 없거든요. 다를 게 없어. 그쪽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제 우리 집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어쩌실 건데요? 지금 이거 영업방해인 거는 아세요? 영업방해? 너 말 잘했다. 넌 그럼 영업방해 안 했어? 우리 회사를 그렇게 말아먹게 만들고는 그러면 넌 잘 살 줄 알았냐고? 그래요. 그럼 같이 붙어 있어봤자 서로 말아먹기까지 더할 뿐이니 이만 갈라서야겠네요. 이혼해. 아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며느리 상판 떼기에 이혼 서류를 던지는 거예요. 진짜 그 모습에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이 사건도 있고 제가 또 거기 가서 천대받고 살까 걱정이 되어 바로 짐 싸서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거든요. 아들은 부모님한테 폐를 끼칠 수는 없다고 우리 가게에 나와 일도 돕고 그랬기에 며느리네가 난동을 부릴 때에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 안싸돈과 며느리 앞에서 대놓고 아들이 웬 서류를 집어던져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까 오전에 뭐 인쇄한다고 잠깐 복사집 좀 다녀온다 하더니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싶었죠. 나도 더 이상 너 같은 거랑 결혼 생활 더 못해. 당장 여기서 나가, 신고하기 전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둘을 쫓아내는데 속이 다 시원했네요. 이후에 아들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며느리와 아예 갈라서게 되었고요. 며느리가 아들에게 뺏어간 사업자금 역시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까지 진행을 하였어요. 정말 오랜 싸움이었지만 결국 우리는 승소하게 되었죠. 그 후 아들은 정부 중소기업 창업자금 프로그램 등에 열심히 지원을 하더니 한 곳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지원금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처음에 했던 사업계획 고스란히 실천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날 이후에 사돈네 회사는 검색해봐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확실하게 망했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구나 싶었어요. 왜 그렇게 얌전하게 사는 사람들 괴롭혔나 몰라요. 우리 아들은 며느리에게서 벗어나게 되니까 정말 빛이라도 보게 된 듯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생기 있게 지낼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 집으로 장가 보내는 게 아니었구나 후회도 되었네요. 당분간은 여자 생각이 없다고 하니 사업에 집중하면서 저희랑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사람이 늘 겸손해야 한다는 걸 이번 기회에 크게 느꼈어요. 그 집안이 돈이 더 많았다 해도 우리 아들에게 좀 더 잘해주었더라면, 끝까지 나에게 예의를 지켰다면 적어도 이렇게 되어버리는 일은 없었을 텐데 싶네요. 저도 이렇게 아예 끝내버리니 너무 속 시원하고 편한 거 있죠. 저도 이 사건을 통해 사람의 품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깨달았답니다.